혼돈의 시기다. 어떤 분은 2차 하락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추가 하락, 뭐 어떤 분은 30%더 빠진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앞으로 뭐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좀 임팩트 있었던 분은 이제 저 집값은 진짜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집값.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미래는 알 수 없다 주의거든요, 저는. 네. 포트폴리오론자. 네. 아, 포트폴리오론자. 포트폴리오론자. 그리고 뭐 20% 빠져야 돼, 30% 빠져야 돼, 그 누가 정하는 거야? 자신이야? 나는 진짜. 부동산은 저는 생물이라고 생각해요.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금리, 뭐 전쟁, 그죠? 네. 뭐 이번엔 코로나도 있었고, 네. 사람 심리, 그다음에 뭐 환율, 수급. 뭐 너무 많잖아요. 그거 중에 내가 노력해서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벽을 민다고 벽 밀리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1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요소들 중에 그 어떤 변수를 내가 예측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급락을 했잖아요. 네. 단기간에 순식간에 떨어졌으니까 왜 떨어졌지? 그 떨어졌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요소들이, 그 영향을 줬던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까지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영역인 거지. 그 이후에 20%가 떨어졌어. 서울 아파트 지금 거품이야. 20%더 떨어져, 30%더 떨어져야 돼. 뭐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집니다. 내년에 사세요. 뭐 내후년에 사세요. 그 많은 요소들을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확하게 탁탁탁탁 해서 주식 하시지 그러면은. 네. 그죠? 주식해서 탁탁 해가지고 부자 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와서 떠드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엄청난 변수들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내가 오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상급지가 반등을 했잖아요. 네. 반등을 했고 많게는 10억이 오른 단지도 있었어요. 상급지에서. 그러면은 상급지가 오른다고 하급지가 다 올라? 올라요. 길게 그동안을 보면은 다 올라요. 제가 2005년에 첫 낙찰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2008년에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3년 동안 정말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했어. 나는 안 볼 거야. 안 보여. 무서워. 근데 부동산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화 오면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네. 제가 홀라당 팔았죠. 네. 그래서 너 너무 좋잖아. 그럼 그동안 내 지금 너무 좋아. 이랬더니 갑자기 노도강 강북 재평가, 신르네상스, 강북 신르네상스 뭐 이러면서 막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2005년에 제가 낙찰을 받고 처음에 낙찰 받았을 때는 2004년 거의 연말쯤이었거든요. 제가 경매 입찰장을 갔는데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아줌마들이 막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입찰했던 아줌마는 심지어 자기 너무 높게 쓴 거야. 시세보다. 저 취소해주세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패철했어요. 더 높게 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달아오를 때는 그렇게 시세보다 높게 써서 낙찰이 패철한 거죠. 더 높게 쓴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잔금 칠 때쯤 되니까 또 부동산 반응이 너무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강남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강북은 왜 내 것만 안 오르지? 왜 내 것만 안 오르지? 강남은 다 오르는데 상대적 박탈감 막 느끼기 시작하면서, 근데 내 걸 팔고 나니까 그때는 강북이 막 오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문제지 다 오르는구나. 근데 이 속도는 나도 모르겠다. 속도는. 왜냐면 지금은 다주택자가 철저히 시장에 배제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좀 미래를 좀 예측하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반등장이 철저하게 1주택자, 무주택자, 실수요 장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뭐랑 달라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취득세 중과 물론 있긴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12%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제가 냈던 게 4.6% 정도였던 것 같아요. 주택수 상관없이. 그것도 나중에 환급 받은 적도 있거든요. 오. 취득세를.
환급해주더라고. 지금은 그게 언제일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선행지표 먼저 선수 앞에 1급지들은 상당히 많이 가격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급락했던 거에 비해서 상승은 오히려 그래프를 보면 따박따박 올랐어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을 했으면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장은 짝탁탁탁탁탁탁 가서 포레온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래요. 포레온이 탁탁탁탁탁 1억씩 올라서 지금 9억 이렇게 올랐잖아요. 포레온 망한다는 얘기가 진짜 팽배했었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저 그게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피를 산 거예요. 그걸 못 사니까 그 옆에 야 포레온이 나중에 소형이 많지 않아요? 얘가 얼마까지는 가겠다. 그럼 나는 이 투룸 오피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거 사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정도로 포레온을 좋게 보시네요. 네. 그리고 막 지금 건축비 때문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왜 스트레스를 받지? 나는 그게 너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겠네. 지금 앞으로 26년, 27년 계속 공급이 그냥 뻥 비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요새 너무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시작해도 정말 지금 해도 5년, 6년? 그것도 개소리예요. 나는 이거 아직 10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사야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 건축비가 올라서 안 돼. 그래? 일단 사놓고 건축비 오르면은 계속 공백기가 계속 길어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계속 오르겠죠. 근데 정부에서 진짜 이거 안 되겠어. 진짜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해줘야겠어. 너무 이제 시장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 빨리 어떻게든 해야겠어.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건축비는 오른 게 지금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니요. 수익성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안 됐던 지역들, 용적률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와서 안 됐던 지역들, 그냥 용적률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왜 600, 700 하면 안 돼요? 그거 누구 기준이지? 근데 정부에서는 안 해주면 우리는 건축비 자기 분담금 너무 많아서 못해. 그래? 그럼 전세가 오르는 거고. 해주면 내 아파트 새 아파트 되는 거고. 양손이 떡치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상급지가 올랐지만 이게 서서히 이제 성북구까지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성북구까지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경매물건 아직 안 오르는데 입지가 좋은데 재건축,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 무서우면 경매로 하시면 되잖아요. 싸게. 그렇게 해서 해놓고 전세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해치를 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는 만약에 건축비 때문에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불안할까요? 왜냐면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이 막 비대위 생기고 분쟁 나오고 지금 소송하고 있고 조합원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있고 막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조합원들 평범한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하는 느낌도 좀 있고 분담금이 뭐 노원인가 어디는 뭐 5억이 나온다는 둥 3억이 나온다는 둥 막 이러니까 이제 A씨 우리 안에 이제 뭐 이런 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기사를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많이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더 얻어내려면. 용적률 조금 더 얻어내는 내 자기 분담금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권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막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도 상계조원 같은 경우도 소형이잖아요. 초소형에서 30평형을 받는 거면 당연히 넓혀가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은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좀 한 층이라도 높여주면 좀 줄잖아요. 그거는 조합원으로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도강 재건축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그냥 모르는 나대지나 그냥 산속에 아파트를 만약에 진다 치면 거기에 짓는 거랑 우리가 분양가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돼서 30억이 될 만한 지역에 짓는 거랑 건축비가 다를까요? 아니요.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아파트가 신축이 됐을 때 얼마가 될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한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분석은 한강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강변에 지금 아파트가 뭐 이번에도 분양이 됐는데 평당 1억에 분양이 됐잖아요. 완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담동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기 분담금이 몇 억씩 들어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신축이 됐을 때 그 가치를 그걸 상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노도강은 수익성을 아주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상급지, 약간 뭐 성북구나 아니면 성동구나 약간 조금 더 한강 쪽에 가까운 아이들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120 대책이 나왔을 때 노후도시 그 네. 특별법 나왔을 때도 순번을 잘 뽑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후도시 특별법에서 선도 지역을 이제 공모를 곧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선정을 해요. 네. 이미 동의율이 80% 넘은 일기 신도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당은 최소한 7개 정도는 순차적으로, 올해가 다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도 돼. 순번을 조금 늦게 뽑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일기 신도시는 네. 순번이 적어도 앞쪽이 아니면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옥석을 좀 가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좀 다급해요. 정부에서 저는 지금 왜 다주택자를 취득세라든지 대출 규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생각이 애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알아요. 공급이 부족된 상황에서 계속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만 계속 풀어주잖아요.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특례보금자리라든지가 좀 약간 무주택이나 갈아타실 분들에 대한 정책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뭐 거래도 안 되고 이러는데 왜 다주택자 안 풀어주지? 그러니까 공급 공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가격이 이 시장에 공급 공백에 다주택자까지 들어갔을 때의 파급 효과를 생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도 안 풀었죠. 그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접수만 해도 그때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가 돼요.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투기 수요를 끝까지 차단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기 수요를 차단시켜서 시장의 부작용을 없애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진행시키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읽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를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지금 좀 담으셔야 되지 않나. 근데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무주택자들은 거의 대다수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만 거의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신축만 보시는 것 같아요. 신축만. 그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근데 자금력이 뭐 신축은 좀 비싸니까 자금력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일기 신도시의 그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만한 아이들을 뭐 경매로 담으시든 금매로 담으시든,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뭐 아직 일기 신도시까지 막 너무 뭐 정고점 다가가요 뭐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름아름 선도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곳들은 탄탄하게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선도구역 같은 경우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들은 동의율이 87%인 데도 있어요. 그럼 그 87%의 소유자들은 팔까요? 불확실성이 사라질수록 매물을 거두겠죠. 나 우리 집 재건축 된대. 근데 이번에 선도구역에 87% 됐어. 13%는 반대일지 아닐지 안 낸 사람, 찬성하는 안 낸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상 만장일치죠. 그렇죠. 그거를 잘 선별해서 사야 되지 않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순번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게, 분당 같은 경우는 순번이 좀 뒤쳐져도 신축 아파트 가격 그리고 공급이 넘쳐도 유입되어 있는 수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강남처럼 판교처럼 유입되는 수요가 있는데, 신축이 많이 공급됐을 때를 생각하면 선도구역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가 지정이 돼서 걔네들이 입주가 됐을 때쯤에 진행될 아이들한테 굳이 인센티브를 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재개발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개발은 서울은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네. 사는 것도 네.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네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약간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금 사서 내년에 2억 오를 거야, 3억 오를 거야, 나중에 이거 5억은 먹을 거야. 약간 이러면서 매도할 생각으로 진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거 투자해서 1년 안에 1억 먹고 나와야지라고 투자하셨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근데 저는 매수를 할 때 안 팔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내가 이거 평생 가져가도 두렵지 않을까? 평생 가져가도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나한테 있는가? 그걸 먼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속통합기획 선정된 게 한 7개 정도 있고 모아가 한 아무튼 많아요. 그리고 그 지금 정도입니까? 네. 가로정비가 지금 철거해서 지금 땅 파고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서울에. 그게 다 서울이에요, 저는. 아, 도대체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가 몇 개가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언제 돼도 상관없어. 난 이 땅의 가치를 믿고 그때까지 나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상관없는 걸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일 최근에 산 것 중에서 목동에 있는 빌라를 공시가 1억 이하의 빌라를 샀거든요. 네. 투자금이 2천인가 밖에 안 됐어요. 왜 사셨어요? 모아타운 추진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세팅했냐면 제가 1억 이하니까 공시가 1억 이하니까 취득세 일단 중과가 안 되죠. 법인으로 샀어요. 네. 법인으로 샀지만 그 지금 강남 상구랑 용산을 빼고서는 빌라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법인으로 사도 종부세 합산 안 되죠. 종부세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월세 세팅했죠. 월세가 제가 한 50만 원인가 정도 받거든요. 그럼 월세 50만 원 받은 거를 대출이자 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돈 얼마 들어갔어요? 2천 들어갔잖아요. 2천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거 월세 받으면서 10년, 20년 못 기다려요? 근데 동의서 걷는다고 엊그저께 문자 메시지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여기 유망 지역이니까 막 근데 3억 놓고 3억 먹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좀 너무 무겁잖아, 진짜. 3억 넣고 막 3억을 기대한다는 건 좀. 그러면 쫄리는 거예요. 너무 쫄리죠, 3억인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그러면 팔게 돼요.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투자, 기다릴 수 있는 투자. 그래서 제가 돈이 없을수록 사팔사팔 하지 말고 시간에 투자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재개발들이 다 그래요. 지금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거는 제가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9,600만 원, 9,800만 원 대출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출도 되게 잘 나오네요. 다주택자인데? 근데 걔가 어쨌든 월세 보증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금 확 줄죠. 줄고 거기다가 월세 받지, 그다음에 종부세 합산 안 되지, 법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걔네가 막 뭐 대통령이 왔다, 서울시장이 왔다, 빨리 진행되나? 근데 왜 빨리 진행한다 해놓고 안 되냐? 그리고 저는 1도 안 쫄리는 거예요. 될 때 되면 되겠지. 그럼 언젠간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볼 때 내가 이거 사서 내가 몇 년 안에 얼마 먹고 나와야지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거죠. 정책이 110 대책인가가 나왔을 때 전 정권에서 강남 재건축이 훅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막 요새처럼 막 뉴스 막 한번 급락해서 나오면 막 장난 아니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샀어요. 샀는데 제가 그게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샀냐면 내가 이거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10년 동안에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역산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산 가격에서 내가 이 이자만큼은 안 오를까? 그걸 충분히 상쇄할 만큼 오른다. 10년 동안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왜냐면 그리고 그때 대책 때문에 가격이 훅 떨어졌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 플러스 10년 동안 대출 이자를 그때 한 5억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억 그다음에 내가 산 매수가 했을 때 10년 후에 이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됐을까? 그러면 내가 그거보다는 오르면 나는 나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똔똔이라도 나는 이 아파트는 소유자는 돼 있으니까 미래 가치는 열어둔 상황이잖아요. 똑같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0억에 사서 대출이자가 5억이라고 치고 그럼 10년 후에 15억은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보유자잖아. 그 10년 이후의 상승치는 저는 열어둔 상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직 제가 그 아파트 새 거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13억 700에 샀거든요.
신문에도 났어요. 13일 이 급락장에 샀다고. 그래서 샀는데 지금 25억? 25억이요? 25억? 그럼 제가 생각했던 대출이 이제 5억보다 훨씬 올랐잖아요. 오르고 이제 70층 해준다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러니까 새 아파트 해준다고. 이제는 좀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샀을 때, 내가 이거 강남 아파트, 내가, 이거, 빨리 새 아파트 돼가지고 나 5년 안에 나 이거 40평 받을 거야. 이런 목적으로 진입을 했다면 저는 그 사이에 팔고 나왔겠죠. 못 못 기다리고. 견디고. 재건축 재개발을 보실 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일단 하지 마시고요. 이 땅의 가치, 언젠가는 이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가치,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그럼 서울에 있는 지분이 얼마입니까? 서울 땅 부자네요. 서울 땅 부자.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시간에다가 좀 네. 근데 반대로 가죠. 그렇죠. 사팔사팔 막 하고. 그렇죠. 딴 데 가가지고 막 500뛰기, 1000뛰기 막 이러면 그러다 물리는 거고. 물려가지고. 그래서 반성문 쓰고 물려가지고 명의 버리고. 네. 그것 때문에 딴 거 하지도 못하고. 시간 흘러가고 명의는 나갔고 이미. 명의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에 막 뭐 거제도, 울산 이런 데 추천해주는 사람 진짜 나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어디 스타 강사가 울산 가라고 했는데요? 갭 투자하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를 왜 버리냐고. 지금은 명의의 순결함을 지켜야 될 때예요. 지금은, 아니, 예전에. 왜 더럽히냐, 지방 가서? 언제 팔릴 줄 알고. 그래서, 그래. 혹시라도 올랐다 쳐. 근데 지금 똘똘한 애를 담아서, 그게 왜 지금 똘똘한 애들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똘똘한 애들이 계속 올라가면, 그 다음 애들은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살았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성동구에 살았어요. 성동구에 살아서 내가 잠실로 갔어. 너 너무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싶어서. 그럼 그 성동구는 집이 비어 있어요? 이 성동구를 상급지로 생각하는 수요가 또 있단 있죠, 말이에요.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근데 나중에 내가 성동구에 살다가 놓쳤어. 못 갔어. 이미 잠실 너무 올랐네. 내가 살 때 내가 작년에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7억이 올랐네. 못 사겠네. 그럼 이 사람이 자기 거 던지고 갈까요? 내 것도 올리게 돼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적어도 여기도 7억이 올라. 내가 갈 것도 7억이 올랐는데 내가 살 집 적어도 그러면 3억은 올려서 받아야지. 내가 나머지 돈 보태가지고 내가 잠실 가지. 이 생각 당연히 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실수요자 장이에요. 지금 경매도 낙찰 제가 매일 보거든요. 진짜 경매 영끌했다고 경매 물건 쏟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낙찰가율 13% 이런 거. 유찰 10 몇 회 이런 거. 지금 저는 그래서 그 통계나 평균의 오류에 이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영끌족이 경매에 나오나? 해서 일일이 눌러봤어요. 물건 하나씩 까본 거죠? 깠더니 2008년, 2012년, 2019년, 2006년에 다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때 꼭지 잡아서 나오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모르고 그냥 경매 많이 나왔어. 이제 끝났어. 영끌적. 나 봐봐.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다 보면은 무슨 대부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이분들 영끌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뭔가 근저당이 있으신 분도 있었는데 되게 얕고 그리고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1금융에서나 이제 정상적인 금융에서 대출 못 받았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대출이 안 되니까 4금융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경매에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낙찰자들을 보면 단독이 거의 없어요. 낙찰 경쟁률이 엄청 많아요. 많고 상급지 같은 경우는 109% 110% 넘는 데도 있고 낙찰 가율이 그리고 또 공동 명의로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요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장에 이게 거품이 있나? 투자자가 완전히 배제돼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스토리보드를 짜더라고요. 경매가 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다. 근데 봐라 지금 경매 시장 박살나고 있다. 유찰 10 몇 회씩 되고 있고 지금 뭐 물건이 이렇게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 안 봐도 뻔하다.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그것도 제가 봤거든요. 뭐 같아 보이세요? 이거 오피스텔 아닙니까? 뭐 도생인가요? 오피스텔인가요? 이게 뭐죠? 지금 경매
서울에서는 아파트로 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네. 이건 뭐 같으세요? 이건 도생 OP? 도생 OP 같기도 하고요. 그죠? 오피. 이것도 지금 아파트로 통계에 잡혀요. 이것도. 얘네들은 아파트로 하긴 좀 뭐 어쨌든 이런 거. 얘도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로. 지금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게 다 아파트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송파구에 있는. 그러니까 큰 빌라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게 통계에 같이 잡히는 거예요. 아파트가 늘긴 늘었어요. 이게 지금 매각 통계거든요. 네.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의 통계예요. 그래서 네. 앞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게 중앙지법부터 북부지방법원이에요. 서울. 네. 네. 그리고 매각 가율 이게 지금 얼마의 낙찰 정도가 된다. 그 감정가에 비해서 얼마의 낙찰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중앙지법, 동부지법은 누가 봐도 상급지니까 좀 높죠. 작년에도 높았어요. 근데 뒤쪽에 서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은 좀 낮죠. 70%대. 빌라 비중이 높아서. 그런데 지금 서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올라갔죠. 지금 성북구나 웬만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상급지는 109%, 107%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은 지금 서울이 90% 정도 아파트가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90% 안에는 아까 나홀로 같은 빌라 같은 도생 같은 이런 것도 포함돼서 90%가 평균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85%에서 70% 정도의 낙찰된다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저희가 봤을 때는 북부, 남부, 서부인데 지금 그쪽도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확 올라갔죠? 이렇게 꼬리를 보시면 돼요. 꼬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서부, 남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약간 그쪽,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 빌라 막 화곡동 막 해가지고. 막 쏟아지는 지역들.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매 물건 쏟아져서 지금 아파트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개소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늘긴 늘었어. 그렇게 대출 못 받아서 캐피탈에서나 이렇게 대부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 그것도 그 연끌도 아닌 옛날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 너무 안타깝죠. 대출을 좀 풀어줬더라면 이분들이 대북이 너무 이제 수습을 했을 텐데. 금리가 높으니까 사금융은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경매에 나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라도 그게 총 경매 물건이 100건에서 300건 정도가 늘었고 그러면은 300건이나 돼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가 망했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안 들죠. 그렇지 않고 그 300건 안에서도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 거 20% 정도. 제가 다 세봤어요. 다 세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경매 물건 진행 중인 것 중에서.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이런 물건이더라고요. 이런 물건들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사고죠, 사고. 그 보증보험 126. 보증보험 126이기 때문에 그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그 금액보다 높아지는 흐름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를 꺼려 하잖아요. 다들 네. 세입자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원상 회복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지금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서울 아파트, 대한민국 아파트 끝났고 지금 아파트 반값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열이 쳐받는 거죠, 저는. 똑바로 보라고. 아파트는 지금 낙찰가율도 상당히 높고 낙찰 경쟁률도 되게 높아요. 경쟁률도 되게 높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저건 아파트야. 이런 아파트의 물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늘긴 늘었지만 생각보다 막 50%씩 받을 수 있을 거야. 더 떨어질 거야. 봐봐, 경매 물건 많아졌으니까 아파트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빌라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좀 일부 지역에 좀 국한돼서 강서 쪽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편인데 그것도 낙찰이 될 수 없는 물건. 세입자가 낙찰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그 물건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경매 물건이 뭐 이번 달에 낙찰이 돼야 그 개수에서 사라지잖아요. 네. 얘는 영원히 있어. 쌓이는 계속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니까 역대급으로 그냥 그래프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래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숨은 내용들이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래프만 보고 경매 물건 쌓였네. 그래서 이제는 허그에서는 대항력 포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물건들은 영원히 낙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낙찰가율 조금 올라갔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4월 말에 낙찰된 건데 낙찰가율 한번 보세요. 108%. 얘는 100%. 이제 정상적인 진짜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 그죠? 네.
그들이 얘기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103%.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찰 18명. 그럼 저 18명은 지금 매수 대기자. 이게 반토막이냐고. 매수 대기자잖아요. 매수 대기자. 잠실 엘스. 엘스. 와. 입찰 8명 했어요. 이건 충북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호랭이님 딱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뭘 가지실 거예요? 전국에서. 강남. 그거예요. 딱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충북에 계시는 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들어오셨겠죠. 충북 땡땡땡 왜 1? 실수요장이. 그러니까 충북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고 싶고, 대구에서도 서울 아파트 갖고 싶고, 부산에서 사는 사람도 서울 아파트 갖고 싶고, 지금 딱 하나 가질래 뭘 갖고 싶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흩어져 있거든요. 자기 물건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방에 뭐 어디에 목포에 하나, 뭐 부산에 하나, 뭐 누구는 대구에 하나, 뭐 이렇게 막 다 제각각이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정리를 해서 서울을 어떻게든 올라오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싸게라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옥석을 이렇게 자기가 그거를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언젠간 오르긴 하거든요. 지방도. 그러니까 서울만 계속 서울 아파트가 100억인데 지방 아파트가 10억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같이 서울이 계속 나가주면은 지방도 너무 상대적으로 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르긴 오를 건데 네.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가 조심스러워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생각을 하셔야겠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시작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 장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렇게는 좀 공부 삼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렵다, 질문이.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근데 되지? 지금 정책은 1가구 1주택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또 종부세 실거주면 금액 상관없이 그러면 임대 누가 나요? 칼셈. 저는 계속 놀 거지만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다 1주택이나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1주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실거주 복리 투자하셔라. 팔지 말고 전세 놓고 옮기셔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꼭 댓글 달려. 지금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은 그럼 내가 왜 굳이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안 되잖아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1주택이라도 매수를 하시고 하시든가. 저는 약간 왜냐면은 정책이 제가 20년 동안 부정 투자했잖아요. 정책이 항상 바뀌어요. 취득세 환급도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야, 그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한 2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어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환급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환급을 받았는데 일단 꽁돈 생기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세금 정책도 바뀌고 수요와 공급도 항상 바뀌고 환경이 항상 바뀌는데 지금만 생각해서 오늘만 살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생각을 하면서 나의 긴 안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세워야지. 왜 지금 칼륨페 지금 안 되는 얘기하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주기 싫은 거죠. 저 5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5천만 원밖에 없으시면은 뭐 해야 되죠? 일단은 돈을 많이 모으시고 그걸 내가 단기간에 불려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방에 코인. 안 돼.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에코프로 빵 이런 거 원하는데. 뭐 일생에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계속 지속 반복할 수 있을까요? 로또 그래서 정말 잘해가지고 1년에 뭐 한 번, 평생 한 번 내가 로또 당첨된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청력 잘 안 해요. 내가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걸 먼저 하자 이런 생각이어서 네. 근데 그것도 시도죠 솔직히. 근데 제가 지레 뭐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공부해서 할게 약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폭락의 서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까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상승, 누구는 하락, 누구는 혼동기 뭐 다 지금 유튜브 보면 다 주장이 제각각 지금 시점만큼 이 의견이 다양한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내 주관과 이걸 가지고 좀 꾸려나갈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의 논리에 내가 자꾸 말려. 진짜 무서운 두려움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이거 들으면 이게 맞고 저거 들으면 저게 맞고 그 데이터도 너무 웃긴 게
솔직히 말해서 상승에 관한 데이터를 긁어서 그것만 얘기하면은 할 수 있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만 모아서 하면 충분히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지금 통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요? 숫자, 뭐 데이터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모를 수는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 갖고 왔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어디죠? 소크라테스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나는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모른다는 거를 몰라. 근데 안다고 생각해. 그게 잘못된 거고. 어떻게 다 알아? 우리 세상 말이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서 데이터를 들이미는데요. 그게 그 데이터가 이번에 정부에서도 데이터 누락됐죠. 네. 이번에 또 며칠 전에는 국토부랑 또 어디지? 한국은행인가? 같은 지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토부가 맞다. 막 약간 이런 같은 건데 왜 다르지? 그리고 뭐 PIR 하는데 PIR이 강남이 50입니다. 개거품입니다. 제가 옛날 거 가지고 왔는데 네. 91년도 기사거든요. 이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이런 거? 78년도 기사. 제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78년 1월 12일자 기사네요. 경향신문입니다. 야, 세로로 된 거 오랜만에 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치솟는 서울 땅값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63년 이후 최고 240배로. 240배가 무슨 말이죠? 몰라요. 네. 근데 물가, 소득, 뭐 물가, 이런 소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항상 소득으로 집은 사기 어려웠던 거죠. 91년도에도 28세 봉급자 환갑돼야 내 집 마련. 이것도 이때도 이랬네요. 언제 소득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 그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인 거죠. 신도시 30평짜리는 맞벌이를 50대 중반 돼야. 똑같네요. 91년도에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91년도로 돌아가고 싶다면 집 사시겠죠. 우리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살 겁니다. 분당 뭐 이런데. 지금은 우리는 결과치를 아니까. 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나는. 이때와 지금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쪽의 주장입니다. 롤플레잉을 하는 겁니다. 인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실질 인구가 지금 감소한 지는 오래됐고, 지금 뭐 도시 소멸 얘기 나오고 있고, 출산율 0.63?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끝났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예전 91년도 30년 전 기사 갖고 와갖고 이게 지금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는데 그 0.67명의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살 것 같아요, 나중에? 서울이요. 그게 0.67든 0.5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살 거냐고. 서울이요. 강남이요. 네. 오히려 0.67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온 친인척들이 이 아이를 서울로 보내려고 할걸? 무슨 수를 써서? 무슨 수를 써서? 왜냐면 이 귀한 아이거든. 와, 우리 집안에 이렇게 0.6명의 아이가 이렇게 귀한 아이가 나왔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친척 다 할 것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 서울로 보낼 거야. 각출하는 거지. 몇 억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요, 서울은 도시 경쟁력 7위의 도시예요. 7위.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그걸 5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순위 아닙니까? 7위. 7위 엄청 네, 높죠. 네. 그런데 5위를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서울이 그냥 지방광역시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서울의 경쟁자는 싱가포르, 파리, 뉴욕, 이런 데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싼가?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서울이 7위이지만 5위로 목표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거 환경 점수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낮아요. 30몇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주거 환경 점수가 안 좋으니까 5위로 끌어올리려면 주거 환경을 좋아야 되는데 왜 우린 싱가포르처럼 고층 고밀도 개발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준 거지? 그 용적률은 누가 정해준 거? 그 공식은 그 당시에 적용되고 미래의 용적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4종 만들고 5종 만들고 해야지. 용도 지역 만들어야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투자 전략은 다르게 해야죠. 경매로 한다던가. 더 싸게. 더 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입지가 수익률이 항상 비례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과 내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게 세팅을 하면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경매로 해서 하방을 막아 놓는 거죠. 이미 처음부터 매수할 때부터 안전 마진을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오케이 그들이 오른다 하면 더 오르면 나는 플러스 마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던가. 그러기에는 지금 명의가 너무 아깝다. 서울에 재건축을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경기도. 지금 경기도 눌려있는데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3번 중동도 지금 너무 많이 눌려있고 오히려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 분당 같은 경우는 와 동의서 걷고 있는 데만 10군데 돼요. 그 사람들이 쉽게 팔까요? 그 사람들이 그 동의를 80% 내는 그 심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판교된다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판교 보면서 동의 쓰는 거죠. 응.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팔 생각하고 그렇게 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금이 없으면 그냥 오히려 1기 신도시에서 분당만 해줄 수 없거든요. 빨리 해줄 수 있는데 저평가된대. 근데 지금 물도 안 들어왔어. 아직 뭐 거래도 잘 안 일어나. 그러면 그런데 경매 나왔어. 그럼 더 싸게 사겠지. 그런데 들어가서 전세가 하방 막아놓고 정부에서 용적률 올려주면 새 아파트 때문에 땡큐.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3번 중동 사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저는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5억을 갖고 있다. 그럼 서울 사야지. 근데 얘가 1억이야. 5천만 원밖에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경매로 3번 사야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약간 선진임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마피난 지방 분양권, 뭐 대구라든지 대구 핵심지는 또 아니지만은. 대구가 옛날에도 폭락작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구가 물량을 좀 이게 극과 극이에요. 확 넣었다가 확 그다음에 한동안 쫙 없어.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극단도 너무 맞아. 그게 생각이 안 나. 화끈해. 화끈해. 떡볶이가 매워서 그런가. 근데 진짜 견딜 수 있으면은 저는 왜냐면 건축비는 계속 오를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시점이잖아요. 사실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시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대구의 분양권을 사고 싶다. 그러면 매매 사업자로 2개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중과 안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 오래 묶여놓고 하나. 매매 사업자로 대구에 분양권 이렇게 해서 3, 4년 보고 매도할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안 오르진 않을 거거든요. 오르긴 오를 거예요. 서울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 물건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보시는군요. 그 특징이 좀 있으시네요, 보니까. 보통은 이 물건이 좋아요, 나빠요, 새 거예요, 올라요, 떨어져요에 집중을 해서 많이 그 투자 물건에 좀 집중을 하는데 칼쌤은 자기한테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물건을 내가 세팅했을 때 내가 어떨까를 보시는 편이네요, 보니까. 왜냐면 그걸 오르든 내리든 올랐을 때 내가 못 팔면 의미가 없고 내렸을 때 내가 못 견디면 금매로 팔아야 되면 내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세팅은 어떻게 할 건지, 보유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사고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명의가 되게 순결하다고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서울 얘기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진입해도 상관이 없다. 아까는 재건축 얘기를 했지만 빌라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고 지금 충분히 메리트 있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막 재개발 막 모아타운 신속통합기에 공공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엄청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노후도도 낮춰주고 동의율도 심지어 낮춰주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도 단축시켜주고 엄청나게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케이 내가 지금 이게 너무 고점이야. 비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116 사태, 전 116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태 사고? 보증보험료를 낮춰서 강제 역전세가 됐잖아요. 네.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경매 많이 안 나왔어요. 오피스텔은 나와도 낙찰도 잘 되고 근데 왜 그럴까? 왜 오피스텔도 역전세였고 빌라도 역전세인데 왜 오피스텔은 경매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피스텔은 대출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니까. 근데 빌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낮다 보니까 자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처음에 사기꾼이 불을 지핀 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도미노로 다 넘어져 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근데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막 촉진하고 있어요. 촉진하고 있는데 되는 구역들도 있잖아요.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첫 착공이 일어났어요. 그 모아타운이 정책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만든 네.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착공하는 데가 있어요. 첫 착공이라면서 얼마 전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오케이 운 좋게 내가 모아타운 지역에 들어가서 새 아파트를 받게 됐어. 그럼 너무 땡큐 싸게 사서 내가 새 아파트를 받으니까 앞으로 서울은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안 됐어. 우리 집이 딱 잘렸어요. 그러면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싸게 샀죠. 싸게 샀는데 그 아파트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빌라로 만들었잖아요. 재료가 빌라죠. 네. 그럼 빌라 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럼 빌라 수요 빌라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랑 같이 공유하는 그 입지를 누리는 수요. 오피나 빌라. 근데 빌라가 우리 집이 아쉽게 요렇게 잘려가지고 재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옆에 동네만 됐어. 그럼 얘네들은 아파트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출신 성분이 빌라잖아. 그럼 그 빌라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을 필요로 하는 빌라 수요자들은 나한테 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돼도 좋고 재개발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싸게 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꽃놀이 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투자를 할 때 네. 내가 이걸 사서 얼마에 이게 아니라 그 방어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관점을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근데 싸게 샀어. 지금 역대급으로 서울 빌라를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2024년, 2025년까지. 그런 기회가 올까요? 빌라왕 사태. 이게 앞으로 이제 솔직히 오피스텔이랑 빌라는 전세가 없어질 거잖아요. 정부에서 116을 철회하거나 엄청난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거는 저는 빌라는 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공급해요? 그동안 전세를 주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빌라 같은 걸 보실 때도 이 꽃놀이패를 만들려면 아파트가 저쪽이 내게 잘렸어 구역이. 아파트가 돼도 내게 좀 타격이 없고 잘 유지가 되려면 그런 입지 같은 거를 뭐 아무 무화주택이나 사진 않으실 거고 물론 사업성이나 뭐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은 그런 입지를 좀 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좀 보세요? 입지를 일단은 저는 한강 주변으로. 한강 주변으로 이번에 그 마용성이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요새는 또 마동석 얘기도 나오잖아요. 마동석은 뭡니까? 마포 동작구 흑석동. 근데 저는 마용성이 좋아요, 마동석이 좋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세는 항상 바뀌니까 흑석동이 만약에 10억인데 성동구가 20억이다. 그러면 흑석동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유동적으로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뭐 이게 좋아요 서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좀 나는 웃겨요. 그게 왜 싸우지? 그때 시세가 다르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고 아파트 노후도가 다른데 왜 그러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10억짜리 그 제가 입지 분석하실 때도 그렇게 입지 분석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입지 분석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쫙 나열을 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10억짜리 아파트가 5년 전에 10억짜리 아파트랑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그룹도 달라져 있고 어떤 애들은 10억을 탈출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탈출 못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 10억으로 쫙 나열을 해. 그들끼리 비교를 해야지 그게 입지 분석인 거지. 그 라인을 저는 이제 약간 한강으로 보거든요. 한강으로 봐서 그 안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성수동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수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엄청 인기 폭발인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서구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강서구 갑자기 강서구가 나오네. 그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나 116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외면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 입지가 나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빌라촌이었었고 그런 주변 환경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얘네들이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썩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런 아이들을 좀 소액으로 담아둘 수 있다면 저는 뭐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도 입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서구 빌라 가자. 네. 그 대신 뭐 당장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빌라는 전세가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빌라로 역전세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대거 경매에 나올 일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미친 듯이 나올 일은. 한강뷰를 강조하시는데 한강변 중심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주로 투자를 하실 때도? 네. 아파트나 뭐 이런 걸 하실 때도? 그래서 한강변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강변을 갈 수 있는 한강변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전 징검다리 이게 톡톡톡톡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는 거죠 한강변으로. 그리고 한강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번 장에서도 처음에 신축이 부족해서 신축을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런 수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가면은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커뮤니티 때문에 신축을 사야 돼. 이런 수요들도 있었고. 근데 커뮤니티는 사실 만들면 되거든요. 만든다고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잠실에서도 커뮤니티 리모델링 한다는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돈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한강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저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불변의 가치? 그게 한강 라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강 뷰가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의 가치가 엄청 다르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그 도시의 수도의 강과 고층 빌딩은 뭔가 그쵸. 그래서 저는 한강을 좋아해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지금 되게 또렷하잖아요. 지금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머릿속으로나 실제 해본 거나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좀 자기만의 통찰? 투자 철학을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에 항상 약간 의문? 저도 사실 2005년에 부동산 첫 투자하고 뭐 한동안 계속 무섭잖아요. 내가 그때는 지금처럼 뭔가 인사이트도 쌓여 있지 않을 거고 경험도 부족했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막 찾아가서 뭐 옛날에는 뭐 은행 PB 센터 뭐 친구 따라서 같이 가볼래? 약간 그럼 따라서 가보고 막 얘기 들어보고 뭐 은행에서 뭐 세미나 한다 그러면 따라서 가보고 그리고 뭐 전문가들 신문에서 기고하면 그거 보고 그러면 항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시장에서 계속 있어 보니까. 그리고 틀린 거는 싹 나중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신 분도 틀리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매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싸게 사면은 내가 그래도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좀 덜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정말 두려움이 많은 투자자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상승장 때 막 오르면 너무 좋지만 안 오르면 어떡하지?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데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상승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이런 작은 굴곡은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인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뚫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습니까? 등기를 OP 7개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데. 월세로 해놓으면 역전세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번 장에 저도 솔직히 뉴스에 안 나온 것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뉴스에 안 나왔을까? 저도 기본 채수가 있잖아요. 서울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광역시까지도 있는데 근데 왜 내가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항상 그거를 대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월세, 전세 좀 분리를 시켜놓고 그리고 제가 무조건 장기 투자 팔지 않는 부동산을 모아가는 거를 지향하지만 계속 팔아요. 그냥 1년에 3채는 계속 팔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요. 왜요? 그 기계적으로 파는 이유는? 그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올해는 얘 팔고 내년엔 얘 팔고 그 대신 안 팔 애들은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가 오른다 내린다는 거에 대해 크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어떤 주장이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면 저는 그 원문을 봐요. 팩트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지? PIR의 중위값은 무슨 기준이지? 중위값으로
기준을 맞는 게 타당할까? 이런 의문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한 학급에 1등부터 10등이 있는데 가운데 애가 중위값이야. 그 학생이 우리 학교의 대표 아이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PIR 때문에 PIR보다 높기 때문에 거품입니다. 이렇게 보다 그러면 PIR은 뭐지? 아, PIR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래. 그러면 그 무슨 데이터가 원소스가 뭐지? 근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보여주십시오. 네, 어떤 겁니까? KB부동산에서는 지금 이런 가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PIR 지수. 네. 그리고 이거는 또 KB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대출한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고 얼마짜리 집을 샀는지에 대한 PIR이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해되시죠? 대출자에. 대출자에. 이게 포인트네. 대출자에. 그리고 또 얘는 또 아까 걔랑 또 달라요. 주택금융통계 시스템이거든요. 낮네요, 좀. 낮고 낮아요. 특별히 탁 올라갔어요? 그냥 뭐 약간 물가상승 그냥 수수수수하게 올라갔죠. 네, 가는 느낌? 얘는 통계청이거든요. 뭐가 맞느냐는 거죠. 그렇게 막 튄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숫자가. 그러니까 어떤 이 PIR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세 개가 조금 다른 로우 데이터를 썼고. 그러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두 개는 뭘로 했는지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단순히 PIR이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거품이다라는 말을 믿어야 되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거품이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지? 10%는 괜찮고 20%는 안 되는 건가? 뭐 회사에서는 이렇게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놨던데 이렇게. 그걸 누가 잡아? 누가? 기준선을 잡아놨던데.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예요. 내가 연소득이 1억이면 그냥 이 1억인 나랑 똑같은 소득이 1억인 사람이 서울주택은 12억짜리 집을 샀더라. 그냥 그거 나의 소득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억 연소득이 있는 사람은 인천에서는 8억 5천짜리 샀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서울은 인천보다 거품인가요? 그것도 조금 이렇게 보니까 막 엄청 거품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실제로 대출한 사람의 PIR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시고. 네. 자, 이거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평균. 이게 매매 가격 지수고요. 이게 줄선이.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가 PIR이에요. PIR. 네. 2014년은 PIR 매매 가격이 더 훨씬 높죠. 근데 올랐잖아요, 가격이. 네. 그러면 무슨 기준이에요? 이게 뭔가 비율적으로 뭐라지 루틴이 있나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무슨 공식이 있죠? 여기서? 2014년은 그럼 왜 오른 거죠? 이거 보시면 네. 이게 강남 아파트 파란색이 전세가거든요. 그런 얘기 있죠. 지금 매매 거래가 터져도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서 매매 추세는 안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말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전세가율 보세요. 93년, 94년, 95년에도 전세가율이 80%예요? 90%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죠. 김영환 때 2.2억에서 절반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있었어요. 2015년에 강남 아파트 갭이 1억 정도로 딱 붙었던 적은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그때 그냥 묻다 그냥 매수 타이밍인 거지 그때가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매수 타이밍은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가지고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구나가 아니라 무슨 데이터를 썼지? 그건 어디서 가져왔지? 나도 한번 가봐서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튜브 딱 보고 내 월급을 5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 통계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서울에 부자가 서울, 경기, 인천의 한국 부자의 70%가 살아요. 됐다마네요. 그리고 아까도 봤죠. 아까 충북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 딱 잘 받으셨잖아요. 공동으로? 네. 공동으로. 경남이나 대구나 다른 지역의 부자들도 서울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서울 수도권 인천에는 한국의 70%의 부자가 살고 있고 강남에는 45% 살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PIR로 누구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의구심을 한 번씩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 서울은 세계 7대 도시다. 5대 도시가 목표고 서울은 한국의 부자 70%가 살고 강남에는 45%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출산율 0.7 정도 되죠? 네.
0.7명의 아이는 어디로 갈까? 온 친척들이 이 아이를 서울로 보내려 할 것이다. 온 친척들이 거제로 보내겠냐? 울산으로 보내겠냐? 서울로 보내려고 하겠냐? 그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마음가짐을 다 잡게 됐네요. 서울에 지금 70% 맞나요? 네. 네, 70%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등기를 치려고 하면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깃발을 무조건 꽂아야죠. 네,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잘 됐을 때를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때는 지금 건축비가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깃발 꽂을 수 있을까요? 지분 갖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땅에 깃발을 꽂아라. 이게 다 뒤집어지고 나서는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 깃발을 꽂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리거든요. 어떤 분은 그걸 성벽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성벽. 지금 성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성벽 다 지어지고 나면 진짜 쉽지 않을 거다. 네. 저도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그치만 지금 기회가 너무 좋다. 전세 빌라 사기, 그다음에 126 정부 실책 그런 거, 고금리 이게 다 어우러져 있는 타이밍이 그리고 공급 공백. 그러니까 공급 공백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지어줄게, 뭐 노후도 낮춰줄게, 용적률 올려줄게, 조금이라도 해, 모아 타운 아니면 모아 주택이라도 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재개발 정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만든 정책이 새로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폐기 처분하잖아요, 대부분. 네. 폐기 처분 안 해요. 오히려 보완을 해요. 3080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매수자가 현금 청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 합리화시켜줄게. 오히려 전 정권 정책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뭐든 되는 거 해. 뭐든 되는 거 해. 정부 지금 다 밀어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깃발 꽂아라. 그래서 다주택자는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에서 제가 계속 왜 신흥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외면받았던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분들은 지금이 신흥부자가 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다. 대신 이거를 짧게 보지 마셔라. 재개발, 재건축 빨리빨리 안 된다. 근데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죠. 다주택자 지금 어떤 거 살까요? 다주택자 지금 네. 빌라 오피스텔 사세요. 서울 거. 빌라 오피스텔. 못 지어요, 그렇게 그 가격에. 그 가격에 못 짓고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걔네들이 아파트가 됐다. 아파트가 돼서 내 거가 포함돼서 아파트가 되면 너무 좋고 안 돼도 그 땅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 땅에 내 물건이 오히려 또 희소해질 수 있는 거죠. 빌라나 서민층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하시고 대신 취득세가 안 풀렸어요. 120 대책 후속 조치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다주택자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더라고요. 너는 일단 빠져 있어. 네, 1주택자, 2주택자만 빌라라도 사. 이렇게 약간 더 사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지방사. 네. 그분들이 사겠어요? 안 사지? 불안해 죽겠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다주택자가 움직여야지 안심하고 움직이시는데 근데 정부는 왜 굳이 그러면 다주택자를 풀어주는 것처럼 해놓고 안 풀어줬을까? 는 생각을 해보면 풀었을 때도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뭐 제가 정부의 의도를 알든 모르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빌라 취득세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13.2%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매로 20% 싸게 사면 되잖아. 20% 싸게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월세 세팅을 하면 종부세도 안 나오고 전세가 아니고 월세니까 최우선 변제금 이하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월세 받고 기다리다가 난 싸게 샀으니까 옆에 다 빌라가 허물어져서 아파트가 됐어. 그럼 내 빌라 가치가 올라가겠네. 빌라가 없어졌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운이 좋아서 내가 재개발이 됐어. 그럼 나 새 아파트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핑크빛을 보고 하시지 마시고. 안 좋았을 때 생각을 하면서 양손에 떡을 쥐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빌라 이러면 이제 저것도 이제 언젠간 메이플 자이가 돼 있겠지. 원밸리가 돼 있겠지. 하는데 안 돼. 막 싸워. 비대위 나오고 막 소송 걸리고 막 가처분 금지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 이제 막 머리 터지는 거지 그때부터. 잘 가다가도 진짜 철거 직전에 소송 걸려서 제가 2년 연기되는 거 봤거든요.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막 2억이 들어가서 3억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못하죠. 힘들죠. 제가 그거를 1억 5천에 사가지고 그 부클에도 내가 그거 사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근데 1억 5천에 사가지고 제가 1억 2천 대출 받아서 3천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21평형 받거든요. 땅 파고 있고. 그러면은
1억 2천 대출 이자가 얼마예요? 왜 웃으세요? 아, 뒤에 루블님 앉아 계십니다. 그 1억 2천 대출 이자 못 내요? 월세 내면서 받으면서 하면 되니까. 저는 사실은 실거주 복리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주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2주택은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좀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좀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바뀌었을 때 그때 선택을 하셔서 내가 하나는 비과세를 받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둘 다 가져가서 뭐 하나를 더 채로 취득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복리거든요. 복리로 계속 늘어나요. 1가구 1주택으로는 올라가면 항상 상급지가 먼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갈아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전문직이어가지고 연봉이 몇 억이 돼. 아니면 부모님한테 내가 좀 땡겨올 돈이 있어.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항상 상급지가 먼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1주택자는 중립기여라고. 음. 2주택이 돼야 이제 D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가는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늘려가는 자는 약간 취진 그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책상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정책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2주택까지는 진행을 하시다가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을 때 그때 결정을 하셔라. 1주택자 지금 스탠스는 조금 저는 좀 비추? 폭등장하고 이번 하락장은 어떻게 잘 버티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장에 조금 반성을 좀 했죠. 저는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 대비가 돼 있으니까 상관없어. 금리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막 이렇게 해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드니까 다 같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매년 매도하고 그다음에 전세 월세를 분리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힘들었던 친구들이 다 전세로 세팅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 월세로 했었어요. 한 채 빼고. 그것도 부동산에서 대표님 하나만 진짜 전세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제가 전세를 놨고 다 제가 월세로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역서세가 나와도 저는 데미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옛날부터 등록을 해놨었어요.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제가 전세 풍차 돌리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4848을 안 하고 오래 갈 아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에 계속 평생 묻어둔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애시당초 다 묶어뒀었어요. 근데 뭐냐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 5%밖에 못 올리니까 뭐 그거 뭐 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올려도 그거 다 곶감 빼먹기야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전세가만 오르지는 않아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할 수는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뭐 그런 간헐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역전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매매가를 같이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런 전세 풍차 돌리기 할 물건, 월세 세팅할 물건, 매도할 물건들을 좀 분류를 처음부터 좀 잘 해놨었기도 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었기 때문에 제 물건이 항상 우선순위였었어요. 이게 연간 5%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다른 데 폭등했을 때보다 제 거가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니까 우선순위가 되고 오히려 역전세가 안 나는 거지. 이게 쭉쭉쭉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이번에 장에 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도 역전세가 전혀 안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흐름들이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를 메꿔주고 뭐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만기가 됐어. 그러니까 제가 8년 만료된 게 작년 올해 새 채가 생겼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동안 내가 전세를 못 올렸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이제 전세를 시세대로 받는다던가. 아니면 매도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을 돌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죠. 네. 이번 앞에 사이클만 얘기하는 겁니다. 20년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재인 때와 윤석열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런 투자는 나 되게 잘한 것 같다. 그다음에 나 이건 조금 그래도 아쉽다. 이런 게 좀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잘한 거는 네. 한강변 계속 모은 거. 한강변 계속 모은 게 그것도 오피스텔이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입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투자자들이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 들어갈 때 투자자들이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샀거든요. 1억 1천에도 사고 1억 2천에도 사고 1억 4천에도 사고 1억 8천에도 사고 원룸을 그렇게 샀는데 지금 막 전화 와요. 팔으라고. 팔으라고요? 오피스텔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안 떨어진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걔 중에 얘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한강뷰가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는 거. 와. 근데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1억 정도 오른 상승한 정도? 제가 1억 4천에 샀으니까 지금 막 2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심지어 매물을 찾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잘했다. 그게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예. 투자자들이 안 들어갔었어서 그때 왜 안 들어가? 지방 가셨겠죠 뭐. 아, 그때가 언제였는데요? 2년 전부터 계속 2년 전이면 하락장인데? 24년? 3, 4년 전이래요. 아, 한 4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걸 계속 샀으니까 3, 4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물건이 나오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나오면 그냥 사. 그냥 사. 이거 그냥 막 쫄르지도 않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 500 깎아주세요. 저밖에 없으니까 깎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 계속 꾸준하게 샀고 재작년까지도 샀죠. 계속. 과자 사듯이 얘기하시네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이번에 아파트 평당 1억에 분양했다는 네. 그거 바로 옆이거든요. 포 그 옆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제서야 아. 여기 평당 아파트가 1억인데 그치. 여기 잠깐만 하니까 여기 보니까 1억 얼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보다 훨씬 빨리 사셨네요. 훨씬 빨리 샀죠. 훨씬 빨리 샀죠. 너무 그리고 막 그 불안하지도 않은 게 너무 볼 때마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흡족하고. 그럼 완전 붙어 있는 거네요. 한강 한강에. 앞에 딱 붙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와서 가릴 수도 없고 오피스텔 재건축은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게 가치가 있다면 고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걸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뒤쪽에 워커힐 아파트가 있어요. 워커힐 아파트가 만약에 고도 제한에 걸리면은 걔네 못 짓잖아요. 그 리스크가 얘가 커요 제가 커요. 큰형이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 거죠. 아. 아차산이 있어서 그 아차산이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집 바로 앞에 워커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워커힐 아파트를 재건축을 안 해줄 거냐?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럼 걔는 고도 제한 풀어주고 나는 안 풀어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 리스크는 누가 더 크냐? 그럼 나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0이 없네요. 영은 무주택자인 거죠. 네. 아, 2가 많습니다. 이가 다주택자. 네. 2가 많습니다. 이런 1. 투기꾼들, 적폐들. 그쵸? 임대주택 공급자들. 우리 주택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럼요. 산업 역군들입니다. 뭐 말은 적폐들 하지만 훨씬 많네요, 다주택자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95% 이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부럽다, 영. 0이면 지금 서울 빌라입니까? 0이면 서울 아파트죠. 서울 아파트. 아파트 경매로 낙찰 받으셔야죠. 경매로. 경매로. 근데 싸게 받기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전략이 필요한데 물건 좀 많은 날, 비슷한 물건이 좀 이렇게 겹치는 날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잡으시고 같이 입찰에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1주택자는요? 1주택자도 1주택자를 위한 조언. 무조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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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로. 다주택. 가라. 어떻게 갈까요? 경매면 더 좋겠고 네.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팔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팔아서 비슷한 급지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더 상급지로 갈 건데 상급지는 항상 뭐 달아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급지라도 하나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복리를 만드셔서 나중에 왜냐면 전세가가 오르는 거는 이제는 그냥 뭐 매매가가 언제 오를지는 사실은 뭐 몰라. 이게 뭐 서로 의견이 있지만 전세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잖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럼 지금 일단은 2주택자가 돼요. 하나 사면 그게 걔네가 2년 있다가 전세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그때 뭘 하나 팔던 이거 전세가 오르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때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복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주택자는 지금 무조건 빌라 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이랑. 0 질문 있습니다. 0. 0이면 청약으로 서울 아파트 노려야 될까요? 되겠어요? 너가 되겠냐? 아니, 너 따위가 되겠냐? 저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청약을. 그러니까 그런 행운이 나한테 올까? 저는 약간 나는 되게 운이 없는 사람이고 진짜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점이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준시축, 구축이라도 싸게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왕이면 경매로. 경매로 일단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예뻐요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에이, 강하게 부정하시네요. 아유 보톡스 맞고 가려고 그랬는데 못 맞아가지고. 20년 지금 하셨잖아요. 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저희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보이시지만은 지금 시작한다면 어떻게 좀 시작하라, 뭐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나 도화지야, 생 도화지야 진짜 아무것도 몰라. 뭐 순결하고요, 명의 순결하고, 뭐 지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경매로 하려면 지금 상급지는 좀 낙찰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성북구나 그 위쪽 사이는 살짝 타이밍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딱 입찰을 하면은 좋겠는데, 왜냐면 전고점에 비해서 지금 낙찰을 받으면 한 1억 정도 좀 싸게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입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자금 사정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빌라라도 낙찰 받아서. 아니 그러면은 인테리어도 하실 줄 알면 경매로 낙찰 받은 다음에 본인이 수리하면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땡이네요. 사실은. 완전 망고 네. 땡이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 매달 수리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현장에 이상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목수들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막 말도 안 통하고. 그냥 가버리고 막. 응. 그래서 대리점을 차리게 된 거죠. 부동산과 인테리어는 사실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이 또 의상 디자인과였었어요. 그래서 의류업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아먹고 이제 뭘 하지 하다가 계속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냥 차라리 이걸 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한번 사업을 실패하고 부동산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리를 하고 있네 내가. 이거 사업이나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차리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1등. 그러면 그거는 1등. 전국 어디에서나 이렇게 막 의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프레이 TV 지금 보고 의뢰하면 좀 잘해주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네. 인테리어 나 지금 해야 된다. 어디로 연락해야 되죠? 라니의 디자인 유튜브 하시면 네. 있어요. 네. 네. 거기에 구독하시고. 뭐 네. 이렇게 카톡 플러스 네. 친구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저희 그거 상담 신청하는 그게 페이지가 있군요. 네, 네,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럼 편집본에 제가 그거 해놓겠습니다. 싸게 해주십시오. 네. 프레이 TV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쳐가지고 그럼요. 싸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네. 해주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작년에 급락했을 때, 네. 투룸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 서울에 서울에. 투룸 오피스텔을 네. 7채를 샀어요. 7개요? 네. 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입니다. 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저점 잡은 것 같아요. 작년 초였습니까? 22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제가 잔금을 쭉 쳤으니까. 그러네요. 최저점이네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아파트 오피스텔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오피스텔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을 약간씩 하고 계실 때였어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내가 오피스텔이 왜 투룸 오피스텔이 좋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제가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다시 기회가 왔다. 그래서 샀죠. 샀는데 그때 하락기 때는 뭐냐면 로얄동, 로얄층, 로얄라인을 살 수가 있어요. 저가에. 아주 싼 가격에. 그래서 다다다다닥 담았죠. 근데 최근에 확인했거든요, 제가. 근데 전세가가 1억이 넘게 올랐더라고요. 1억? 한 채당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 뭐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락기, 상승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내가 이 물건을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항상 떠올리시면서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락기가 됐다고 해서 나 무서워, 나 떠나야 돼, 이제 끝났어, 부동산 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하셨어야 됐고, 만약에 오피스텔 내가 샀었어,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누가 물어보면 잘잘잘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냥 누가 찍어주면 사잖아요. 칼리오페님이 오피스텔 샀대, 나도 살까? 이런. 그렇죠. 그냥 싼 거 같아서, 어디가 좋아 보여서, 뭐 호재가 있다고 해서 등등등. 네네네. 그럼 같은 단지를 사신 거예요? 같은 단지가 5개고 나머지가 2개. 와, 네. 대박이다. 그러면 다 전세 세팅으로 월세로? 월세로. 그래서 저는 제가 포트폴리오론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좀 매도 시기도 좀 나누는 편이고, 임대 세팅 방법도 다 전세로 하지 않아요. 전세, 월세, 섞어서. 그다음에 공실도 두고, 네. 그리고 보유 기간,
그다음에 사업자도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개인 다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2005년에 처음 투자했다가 하락기를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을 보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뭐 네이버 아니 부동산 가서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는 것도 싫을 정도로 네. 공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오르더라고요. 올랐다가 또 내려요. 네. 근데 또 올라요. 그럼 내가 이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타이밍을 잡는다? 타이밍은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20년 동안 투자를 해보면. 그러면 그 타이밍을 너무 잘 잡는 사람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지. 그리고 부동산은 너무 웃긴 게 거래세가 있잖아요. 팔려고 해도 내가 그 양도세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때문에 못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은 사실은 손절이라도 해서 팔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내가 누가 사줘야지 파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냥 끊기죠. 그냥 끊겨요. 네. 사람이 그냥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있어야 개미 한 마리라도 있어야 뭘 하지 깎기라도 하지 깎을 사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내가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주식이랑 다르다. 너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하락했을 때 안 팔 수 있는 면 되겠네. 하락했을 때 안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만약에 8억이 떨어져 12억에 나왔어. 작년 2023년 1월에 바닥 찍었잖아요. 그때 12억에 거래를 됐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팔았어. 그러면 나한테는 그 아파트는 영원히 12억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12억에 산 사람이 아니면 그 전에 뭐 샀다가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그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아까 팔지 않으면 그 가치는 그냥 열어두는 거잖아요. 네. 계속. 네. 근데 매도를 하는 순간 그 가치는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픽스가 되죠. 네. 딱 그 당시 매도가로. 그러면 나는 그때 안 팔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 하락기가 됐을 때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역전세라든지 금리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역전세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그때 안 쫄릴 수 있는 방법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면 나는 그때 금매로 팔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 시기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반등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을. 아니 그러면 오피스텔 얘기가 나와서 그럼 그 당시에 아파트도 물론 투자점이었지만 오피스텔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 그때를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그 오피스텔이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파트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회복 못하는 아파트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그냥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오피스텔이 좋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아파트를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그 옆에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같아. 거기 전세가보다 이게 싸. 그러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놈이나 좀 더 싼 오피나 뭐.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전세가는 계속 올라요. 평균적으로 서울은 9%가 올랐고 뭐 전국 평균은 7%가 올랐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진 적은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길게 봤을 때 계속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이 옆에 아파트의 전세가보다 싸. 근데 입지가 같아.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땅값도 비교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오피스텔 투자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때 네. 오피스텔은 짓기가 너무 쉬우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져. 새 신축이 들어오면. 네. 근데 그 신축이 15억이라면. 세다. 그 땅값이 있잖아요. 지금 땅값도 올랐고 당연히 지금 뭐 건축비 때문에 말도 많잖아요. 건축비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그래 옆에 신축이 생기니까 그 신축이 생기면 당연히 경쟁력에서 떨어지겠지. 근데 내가 산 오피가 4억 5천인데 그 옆에 신축을 지으려면 이제 14억 이하로는 분양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같은 입지. 그래서 오피냐 빌라냐 아파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밟고 있는 땅의 가치, 그 입지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입지라 하면 이제 거기에 그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뭐가 있냐 그쵸,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경쟁 상품인 또 같은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그럼 대단지에 있는
그렇죠. 호텔이군요. 네, 대단지에 있고 그냥 조그만한 그 아파트 같은 소형 아파트 같은 내부 구조라든지 그리고 편의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지도 너무 좋고 그러면 그 입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전세가가 1억이 넘게 올랐어요. 지금. 물론 이제 다른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세팅해 놓은 거죠. 아, 근데 또 이런 질문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 오피스텔 좋아. 근데 3룸까지는 오케이인데 원룸 투룸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원룸도 저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원룸은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투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면 오피스텔 투자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실은 1인 가구가 꼭 원룸에 살아야 해요? 아니죠. 아니죠. 네. 1인 가구는 30평 아파트 살아도 돼요. 네. 그리고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뭐 100평에도 40평, 살고. 50평, 100평 뭐.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입지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항상 교집합 투자 그다음에 약간 징검다리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룸 정도면 사실 혼자 살아도 되죠. 원룸 수도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혼자 네. 살아도 돼. 조금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은 투룸에 살아도 돼. 그리고 신혼부부가 살아도 되잖아요. 네. 신혼부부가 원룸 살기에는 조금 좁잖아요. 네. 그리고 아기가 어린 신혼부부까지도 투룸 정도에는 살거든요. 제가 이제 세입자들을 받아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품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던 게 투룸. 3룸은 애매한 게 가격이 아파트로 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돈 주고 나 그냥 아파트 살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 준하는 걸 하려고 해서 3룸으로 막 많이 달려가는데 칼리오페 대표님은 인정.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열이인 건 인정. 그러니까 투룸을 아예 그냥 딱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런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입지를 픽한 다음에 최저점에 탁. 예를 들면 막 오피스텔에 막 열광을 했을 때 네. 3룸 오피스텔 아파트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근데 분양가가 장난 거의 아파트 수준인 그런 건 좀 반대인 거죠.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것도 있었어요, 분양가가. 그때는 뭐 취득세 중과 안 되고 대출도 나와요. 이런 걸로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많이들 가시니까 그럼 저는 많이들 가면 그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의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랑 동급은 될 수 없다. 아파트에 비해서 무언가 장점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투룸 오피스텔은 그런 게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확신이 있었죠. 그럼 7채를 다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다 법인으로 담아서 종부세도 합산이 안 되고 월세로 세팅해서 월세 잘 나가요. 월세가 법인이어도 잘 나가는군요. 네. 이 법인이면 오히려 왜 옛날에는 조금 보증보험도 안 되고. 근데 사실 전세 사기에서 법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법인 오히려 없어요. 다 개인 빌라. 다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세입자들이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법인이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 그럼 오케이 그럼 나는 그냥 월세 놓게. 그래서 월세 놓고 그다음에 또 역전세 이런 것도 싫으니까 저는 그래서 월세를 놔서 5천에 160? 5천에 160이요? 잠깐만. 그러면 7개잖아. 와, 그러면 세죠. 그 월세가 세요. 월세가 많이 센데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월세가 오히려 웬만한 서울 아파트 월세보다 그 수익률을 사실은 아파트는 좀 맞추기 힘들거든요. 신축이군요. 신축은 아닌데 준신축 뭐 한 5, 6년 정도 된 강남입니까? 송파. 이렇게 월세가 센지 몰랐네요, 저는. 와, 진짜 세다. 저는 한 80에서 120 사이 되겠거니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입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니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전세가가 1억에 상승했겠죠. 재밌다. 또 딴 거 뭐 하시는 거 지금 1년 동안 딴 거.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사실 제가 고백밴드라고 밴드방을 운영을 하거든요. 예. 사실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맨날 응원해요. 응원하는데 다들 너무 지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게. 근데 근데 계속 응원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끝나가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말이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 영원히 금리가 계속 오르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내리지도 않을 거고 하락장이 계속 되지도 않을 거고 계속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점점 불확실성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언제 내릴지의 문제지. 생각보다 좀 더 늦게 내리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역전세도 엄청 지금 뭐 52주 연속으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22년도 때 받았던 그 역전세가 뭐 그때는 뭐 몇 억씩이었다면 지금 조금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이제 좀 견딜만 해졌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서도 지금 기회가 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신흥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기회가 분명히 지금 있는 시기군요. 그렇죠.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사셨고 재작년에도 사셨고 상승기 때는 상승기에 할 만한 게 있는 거고 하락기 때는 또 하락기에 할 만한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가 상관이 없는 거죠. 상승기든 하락기든 할 수 있는 게 계속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네. 언제 팔아야 돼요? 돈 필요할 때 팔면 돼. 언제 사야 돼? 돈 생기면 사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개쩐다. 네, 진짜 다 이해할걸요?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맞지? 재작년부터 아무튼 좀 손가락 빨고 있었거든요. 네. 힘들어서.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안 팔면 상관없잖아요. 내가 안 팔면 내가 그 금매로 팔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니까. 그 대신 그거를 못 견디니까 역전세 빨리 돈 달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장에는 내가 막 지방에 물리신 분들이 막 칼리오프님 저 지방에 뭐 분양권도 있고 뭐도 있고 안 팔려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 그러니까 잘 가져갈 거, 던질 거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다음 장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는 내가 포트폴리오가 진짜 칼리오페님이 그래서 맨날 포트폴리오 말씀하셨구나 한번 되새기시면서 진짜 내가 정말 10년 동안 안 팔려도 20년 동안 안 팔려도 불안하지 않을 부동산이 뭐지? 그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다음 장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폭락론을 굳게 믿고 있는 분들에게 좀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그렇게 폭락을, 정말, 그러면 다 팔고, 다 팔고 그냥 시골 들어가서 농사 지세요. 자급자고적 하셔야지. 안 그래요? 강의팔이는 또 해. 강의는 왜 하는 거야?